두 분 선생님께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견해를 밝히셨고 저자께서는 본인이 이제 그 사회운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생성적 주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런 의견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지금 시골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촛불 집회 때 저는 시골에서 하니까 당연히 시골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이 끝나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촛불 민주주의가 마을로 내려갔다고 저는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구태의연합니다. 아까 이제 직접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진보한 거는 틀림이 없어요. 구태의연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어요. 옛날처럼 누르면 누른 대로 이렇게 죽어 지내는 것이 아니고 건들면 달겨든다. 이게 줄여서 건달이라고 합니다. 건달의 그게 약자인데 그런 측면은 굉장히 강해졌어요. 옛날처럼 누른다고 해서 그냥 눌려지는 건 아닌. 그러나 이것이 이 제도적 측면에서 촛불민주주의가 과연 마을에 내려왔느냐?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렇다면은 이정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강력한 원심력, 자본화된 권력, 혹은 권력화된 자본력, 이 거대한 원심력에 대항해서 이런 마을공화국 운동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말은 좋은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저자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이 거대한 원심력에 대항한 이런 지역 중심의 운동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제가 아까 대담 토론의 주관자인 생명평화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인 정범진 소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자기 몸을 갈아 넣는 행위다. 이건 이후 뭐 재생산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몸을 갈아 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후에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 자신도 이제 그런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본 게 2002년도부터 촛불이 시작됐다면 그 이후에 마을 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소박하지만 옛날에 마을이란 말 자체를 쓰질 않았어요. 촌스럽다고. 근데 마을이란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 공동체 이 말이 굉장히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고요. 마을 공동체 운동이 전국적으로 좀 상당 부분 자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치 보조기관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주민자치회로 변한 건 관치와 민치의 협치 체제로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옛날 70년대 학도옥단으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옛날 말하면 학도옥단 같은 거였고 지금 주민자치회는 간선제 학생회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직선 총학생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총회와 마을공화국, 마을자치정부로까지 넘어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은 넘어갈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법제화 노력을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전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진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아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징어 게임을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고 또 외국의 제 친한 동료 학자들도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징어 게임에서 제가 눈여겨본 지점은 거기 스포일 해도 되겠죠. 이제 오래됐으니까. 근데 거기에 자본가로서 경쟁 구도의 정점에 오른 사람조차도 너무 건태로워서 게임을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우리가 그 자본주의의 경쟁 구도에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승자는 마치 승리를 거머쥐는 것 같은데 그 구조에서 승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대중문화 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위기에 대한 이게 이 지속 가능성과 위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그 원심력이 폭풍처럼 작용하고 있는데 그 원심력으로 가봤지만 그 정점이 공허하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선 하고요. 현재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위기에 대한 공감이 되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대안을 찾는 이제 지식인들의 모임에 수십 년 같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대안을 사람들이 없는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오래된 미래에서 찾습니다. 대안을 우리가 이렇게 개념으로 찾는 시대는 이제 19세기적이고 21세기적 대안은 대개 실증적 대안 이렇게 해서 근데 대부분 실증적 대안이 이제 마을 공동체나마 자족적인 뭐랄까 공화정 같은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이제 케이스를 약간 모으는 그런 경우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대안이 무엇인가가 그 긍정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아닌 것을 이렇게 집합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긍정적인 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러면 이제 되게 작은 것, 마을 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이 거대 담론이 지금 그 실종했다고 하는 이유가 누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세우는 그 거대 담론이 대개는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데 대안을 제시하는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것을 모으는 집단지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임진천 선생님의 시도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안적 운동의 흐름을 잘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진천 선생님께서는 그 어떤 그런 거대한 원심력에 대한 이런 작은 노력들 혹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분적으로 그 매우 힘든 조건에서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간 사례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1세기적인 사회운동은 과거와 같은 어떤 헌신과 투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와 관계 맺기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은 틀림없이 미래지향적인 그러면서 오래된 미래인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와 그 다음에 공동체가 운동의 동력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매우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농촌 지역에는 그러니까 생활과 주거가 일치하지만 도시 지역에는 생활과 주거가 그러니까 그 직장, 즉 먹고 사는 문제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그 농촌 지역에서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나 도시 지역에서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 이런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성공한 경우도 있고 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들이 일종의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하나의 약간 성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 중산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수도권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몇 개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인 물적 조건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가 다 농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마을 공동체 운동은 도시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고 그거는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 도시 지역사회, 특히 아파트 이 문제로 조금 더 집약이 되지 않나. 아니면
약간 그 불안전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분들이 주로 마을에 거주하거든요. 이분들의 하나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이 대안과 굉장히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 역시 예. 지금 이런 대한사회 운동으로서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작은 노력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 것을 뭐 저 자신도 여기 몸을 담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그 거대 자본과 집중화된 권력의 그 원심력이 너무나 커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언뜻 보기에는 이 거대한 원심력을 저지할 힘을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서로 피떠지게 싸워서 자멸하지 않는 한은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위기 같은 자연재앙이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건 즉 거대한 원심력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외적인 힘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건 아까 저자께서 시작할 적에 블록체인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디지털 민주주의니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이 정도 되는 그 세대에서 보면 디지털 문화는 굉장히 낯선 문화인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손에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의식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만연하고 있는 그 디지털 문화가 이 새로운 진보 담론 구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저자부터 시작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뭐 아까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뭐 직접 민주주의에서 국민 투표나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이나 토론 그 사이트 이런 데에서 상당히 이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동춘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점거운동 분노하는 시민들이라는 그 점거운동에서 이게 엄청난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역별 시청을 점거하면서 거기서 토론하고 토론 사이트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지역당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군소 좌파 정당하고 그런 운동과 지역당이 결합하면서 이제 포데모스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스페인의 사회당과 연정을 해가지고 집권을 해서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는 뭐 이런 작업을 가는데 한국은 아까 말했듯이 광화문에서 100만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역과 마을에 가서는 100명 모이기 힘든 그런 구조인데 그것도 뭐 마을 공동체 운동이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많이 지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광화문에 100만이 모이는 그 엄청난 그 집중 효과가 정비례해서 지역과 마을에서 나타난 그 분산 효과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요. 그 디지털 문화도 결국 그런 지역별 모임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그 어떤 그런 디지털 문화가 진보 운동에 기여하는 효과가 딱 드러날 텐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피부에 와닿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것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법에 의하면 그 공짜는 좀 수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기술이 나에게 그냥 뭐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여한 바 없이 기술이 내게 주어졌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굉장히 잘 사용해서 여러 가지 나의 시간과 노력과 뭐 네트워크에 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그 디지털 기술 소비자 라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별 비용도 청구하지 않으면서 그 기술이 그렇게 제공되는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걸 사용자가 제공하는 각종의 데이터가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집중되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이제 중소규모에 있었던 그 대면적 차원의 다양한 사회 구조가 거대하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이 아무도 굉장히 관용적이고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중성이고 그 이중성이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 선생님 책의 제 1장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디지털 유토피아와 디지털 디스토피아가 공존하는데 저는 이제 디스토피아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랄까 운영 체계의 뭐 조금 다원화, 뭐 이 운영 체계도 굉장히 독점화됐기 때문에 운영 체계의 다원화를 시도한 그룹도 있었고 또 디지털에 대한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민주적 규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고 굉장히 애를 써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스위스 같은 데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게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선거에 대한 시민 선관위가 거의 비용을 안 씁니다. 시민 자원봉사로 거의 이루어져서 선거를 석 달에 한 번씩 치르지만 그리고 선거 화보가 그렇게 우리처럼 호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깨알처럼 그것도 우리 논문 수준의 깨알처럼 이렇게 의제가 써 있는데 그걸 다 읽고 주변에서 다 토론하고 그러면서 해서 선거가 마치 돈이 많이 들으니까 디지털 기술로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돈과 관계없이 내가 사는 사회, 내 주변에 대한 정책을 내가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서울시청 건물을 한다. 그럼 매일 내가 보고 가야 되니까 그 디자인에 참여를 한다. 그게 수십억 원이 든다, 수백억 원이 든다 그러면 세금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공 영역에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넣으면서 그 나의 그 삶에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내가 참여하고 기여한다라는 거지. 그 디지털이라는 실용적 기술에 의해서 뭐랄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그런 거는 스위스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제도적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뭐 3일에 걸쳐서 개표할 거를 뭐 하루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재규정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집중성에 대한 뭐랄까 사회적 규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디지털 기술의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김덕준 선생님 디지털 문화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떤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예, 이종욱 선생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기술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와 힘의 관계에 좌우된다. 기술 자체는 그 자체도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줌 여러 가지 모임이나 굉장히 일반화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촛불 때 아고라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학교 강의나 모임하면서 느낀 생각은 이 디지털 기술이나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톡이나 텔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보를 빨리빨리 교류하는 데는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보를 빨리 공유하고 또 약간의 공론장도 만들어 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대면 모임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한국에서는 맘카페입니다. 최근에 책도 나왔는데요. 그 맘카페도 저도 이제 제 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옆에 지켜봤는데 맘카페는 완전히 이 보수 담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의 이른바 이제 이 삐뚤어진 교육열과 이 학원 정보, 그 다음에 무슨 그래서 그 들어와 있는 사람 숫자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맘카페가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이 엄청난데
누가 움직이고 누가 거기서 담론을 주도하는가에 따라서 그 맘카페의 방향이 좌우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의 이 어떤 매체와 각종 이 도구가 분명히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누가 거기에 개입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대면 모임과 비대면 모임이 결합되지 않으면 비대면 가지고는 사람들을 응집시키지 못한다. 그게 제가 느끼는 지금까지 느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면 모임하고 결합이 되어야 비대면 가지고 정보는 공유할 수 있고 공론도 형성될 수 있으나 대면이 연결이 되어야 사람들을 행동하게 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예. 그 두 분 선생님 말씀은 디지털 문화가 진보담례 현상에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네요. 꼭 부정은 아닙니다. 뭐 그 자체로는 예. 아니 대체적으로 예. 예,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나.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디지털에 관해서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건 역시 자본가 집단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당근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대의 중고 사이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지역주의를 결부시켜 가지고 완전히 대박을 터뜨린 사이트 아닙니까? 예. 지역에서 사고 팔자 이거예요. 지역 개념을 결부시켜고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네, 맞아요. 또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저도 이제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신속 배달을 통해서 지역 개념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건을 배달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역과 마을을 강조해도 자본가들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집단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전 세계가 똑같으니까 아무나 그래서 그런 게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시골 사는 저같이 이제 시골 사는 사람들의 최대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그렇죠. 거기 최대의 적이에요. 거기 다 빨아들이죠. 전부 다 고객들을. 왜냐하면 집안에서 내가 소소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들, 뭐 빗자루나 쓰레받기나 무슨 비누곽이나 선생님. 다이소 가면은 돈 1,000원, 2,000원에 다 살 수 있으니까 안 만들어요. 그 자기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이소가 최대의 적이에요. 그렇다고 다이소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문화와 그 자본가들의 신속 대응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진보담론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덕주 선생님 말씀하신 이 오프라인 모임, 즉 직접 대면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그것이 제일 큰 무기다. 직접 대면이라는 거. 직접 대면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자본가들의 신속 대응이나 디지털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제가 포데모스 그룹에 스페인의 집권민주주의 대회 가서 포데모스 관련 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놀란 거는 한 보름 우리 지금 촛불이 막 한 달 나가도 뭐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네. 있는데 포데모스는 한 보름 나갔어요. 보름 우리보다 훨씬 더 인텐시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빨리 그런 정당 체제를 갖추고 또 바로 뭐랄까 선거 전에 개입해서 뭐랄까 메석을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 선생님 책에 나오는 포데모스가 그 이후에 디지털 기반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대중적 확장성을 가졌으나 초기의 모임은 대면적 모임으로 뭐 그 한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모이고 그 모임의 코어가 형성되고 나서 이제 그 디지털 기반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례 분석에서. 아무튼 그 대면의 중요성은 이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에서는 저는 결정적인 게 아닌가 생각되는 게 최근에 제가 요새 뭐 시간이 없어 영화를 거의 안 보는데 진짜 우연히 7월 26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다큐성 영화인데 옛날에 그 저 몇 년 전에 오슬로 인근 섬에 한 미친 청년이 들어가서 총으로 청소년 캠프에 난사, 예.
총기 난사약 예, 100여 명. 한 200명 넘게 예. 죽인 사건이 있었죠. 예, 예. 그거를 기록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청소년 캠프가 아니고 정치 캠프였어요. 그게 그 노르웨이에서 3인당 예. 네, 청소년들 모아서 해마다 한 번씩 그렇게 캠프하면서 정치 토론을 해요. 그 토론장에서 노르웨이 총리도 와서 연설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격한 사람이 구구 반이민법 주장하는 그 구구 광신자, 뭐 성전 뭐 템플 뭐죠 성전 기사단 멤버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도 보여주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혼자다. 혼자 그 인터넷 통해서 그 광신자가 되어간 사람이고 저 지경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도 저 사람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변호사마저도.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하고 있다. 그 함께라는 정신, 그것이 결국 피해자들을 극복하고 그 노르웨이의 어떤 정치 여론을 만드는 핵심 키워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도 그거를 굉장히 아주 그 정신적으로 높게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함께한다, 직접 마주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진보 어떤 운동이라 그럴까 그런 데서 굉장히 좀 시사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대면 모임이 없으면 어떤 담론이나 창의적인 컨텐츠가 모이지도 않고요. 돌개바람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돈벌이가 이미 어떤 뭐가 된 상태에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돈벌이는 될 수 있을지언정 대안사회를 만들어간달지 또 사람들을 결집한다지 그건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현재 승자독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을 했지만 물론 뭐 제레미 레프킨이 이제 한계 비용 제로사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먼 미래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 세계가 양극화된 측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역설적으로 또 반작용이 치고 올라오는 마을과 지역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로 뭐 물리고 무슨 이제 좀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디지털도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지 디지털이 뭐 좋고 나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